조선 땅에는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억울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요.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았다고도 할 수 없는 채로 수십 년을 버텨야 했던 사람. 오늘은 그 여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때는 조선 영조 영간이었어요.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사람들이 복실댁이라 부르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본명은 따로 있었지만 시집오고 나서는 그냥 복실댁으로 불렸어요. 조선시대 여자들이 다 그랬듯이요. 나이는 23, 혼인한 지 2년이 됐고 스을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박만득이었어요. 고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크게 잘난 것도 없었고 크게 못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논밭을 갈고 저녁에 돌아와 밥 먹고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남편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술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별말 없이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면 눈빛부터 바뀌었어요. 말이 거칠어지고 손이 올라갔어요. 복실댁은 혼인한 첫날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여자한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버텼어요. 맞으면 맞는 대로, 욕을 들으면 듣는 대로. 아들 하나 보고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날이었어요. 어디서 뭘 마셨는지 발도 제대로 못 가누고 들어오더니 복실댁한테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인연이 밥도 안 차려놨냐. 밥은 차려져 있었어요. 진작부터 상이 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간 탓에. 복실댁은 아무 말 않고 상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상 앞에 앉았다가 그만 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국이 쏟아지고 밥그릇이 굴렀어요. 이게 밥이야? 뭐야? 걔도 안 먹겠다. 복실댁은 그날따라 뭔가 달랐어요. 늘 참았는데 그날은 입이 먼저 열렸어요. 취하셨으면 어서 주무세요.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됐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더니 복실댁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복실댁은 밀치고 남편은 때리고 그 와중에 남편이 발을 헛디뎌 방문턱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어요. 복실댁은 처음엔 또 취해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아들 데리고 아랫방에 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돼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봤더니 차가웠어요. 남편이 죽어 있었어요. 복실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소리도 못 지르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어요. 뒤늦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관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포졸들이 왔어요. 시신을 살폈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방문턱에 부딪힌 자리였는데 포졸들 눈에는 그게 달리 보였어요. 이 상처 맞은 거 아니요? 복실댁이 말했어요. 발을 헛디뎌 문턱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고. 남편이 맞는 것 같았다고. 실제로 싸운 건 맞았어요. 복실댁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실댁이 때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발을 헛디딘 거였어요. 하지만 관아에서는 달리 봤어요. 사또가 복실댁을 불러 신문했어요. 네가 남편을 죽였느냐? 아니옵니다. 어젯밤 싸운 건 사실이냐? 그건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제가 죽인 게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발을 헛디뎌 문턱에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신문은 그게 전부였어요. 조선시대 형사재판이라는 게 요즘처럼 증거를 꼼꼼히 따지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정황이 불리하면 불리한 거고 자백을 받아내면 그게 증거였어요.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고문이었어요. 복실댁은 버텼어요. 처음엔 버텼어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문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며칠이 지나자 복실댁의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따라가요. 관리가 물었어요. 네가 죽였느냐? 복실댁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그렇사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백이 나오자 판결은 금방 났어요. 남편을 죽인 죄, 즉 칠거지약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목이 붙었어요.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사형 판결이 나도 임금의 최종 재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재가가 떨어지기까지 복실댁은 옥에 갇혔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2살짜리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이웃집에 맡겨졌어요. 복실댁은 옥에서 그 아이 생각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나?
어미가 남편을 죽인 죄인이면 저 아이는 평생 그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사형 제가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어요. 당시 영조 임금이 사형 판결에 매우 신중한 편이었거든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재심을 여러 번 거치게 했어요. 그 덕분에 복실대계 판결도 재심에 재심을 거듭하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복실댁은 옥에서 살았어요.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들은 무럭무럭 컸어요. 이웃집에서 머슴살이 하듯 살며 컸어요. 어미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몰래 옥에 찾아와 어미 얼굴을 봤어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담장 밖에서 목소리만 들었어요. 어메, 나 왔어요. 왔냐?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어메는요? 나도 먹었다. 얼른 가거라. 여기 오면 안 돼. 싫어요. 나 어메 보고 싶었어요. 그 담장 너머 대화가 복실댁이 살아있는 이유였어요. 세월은 흘렀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고을도 바뀌고 사또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복실댁 사건은 그새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자백이 있고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뒤집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복실댁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사또가 바뀔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가 오면 꼭 한 번씩 청을 넣었어요.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자백이 있었고, 이미 판결이 났고, 이미 오래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아들이 장성했어요. 15, 16, 17. 아들은 어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글을 배웠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처지에 짬을 내서 글을 익혔어요. 언젠가 상소를 올리려면 글을 알아야 했거든요. 19이 됐을 때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임금한테 직접 호소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신문고였어요. 억울한 백성이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실제로 접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한양까지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아들한테는 새로운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어미가 억울하다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한양 나들목에서 아들은
관아 문 앞에 무릎을 꿇어렀어요. 며칠을 거기서 버텼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나가는 관리들한테 읍소했어요. 저희 어미는 억울하옵니다.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며칠째 되던 날 어느 관리 하나가 걸음을 멈췄어요. 형조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였어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관리가 아들의 사연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듣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털어놓는 사연을 듣다 보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느냐? 머리 뒤쪽이라 들었사옵니다. 관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머리 뒤쪽. 그게 이상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때려 죽였다면 보통 앞쪽이나 옆쪽에 상처가 나야 해요. 마주보고 싸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머리 뒤쪽에 상처가 있다는 건 뒤에서 뭔가에 부딪혔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뒤에서 누가 때렸거나요. 관리가 물었어요. 그날 밤 그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옵니다. 관리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한번 알아보마. 기다려라.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관리는 충청도 그 고을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전 사건이었으니 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형조 기록에 당시 검시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펼쳐보니 상처 위치가 정말로 머리 뒤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당시 검시 기록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방 안에 혈흔이 2군데 발견됨. 2군데였어요. 쓰러진 자리 하나, 그리고 방문 가까이에 또 하나.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남편이 발을 헛디뎌 쓰러진 거라면 피가 한 군데서 나야 해요. 그런데 2군데에서 혈흔이 나왔다는 건 한 번만 부딪힌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관리는 그 기록을 들고 상관한테 갔어요. 이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관은 처음엔 귀찮아했어요. 오래된 사건이고 이미 판결까지 난 건데 뭘 다시 보냐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재조사가 시작됐어요. 관리는 직접 충청도 그 고을로 내려갔어요. 10여 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기억도 흐려졌고 당시 이웃들 중에는 이미 고을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노인한테서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그 노인은 사건 당시 그 집 근처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기억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이 말만큼은
또렷하게 했어요. 그날 밤에 마리오, 그 집에서 나오는 남자를 봤소. 관리가 바짝 다가앉았어요. 어떤 남자요? 방만득이 아닌 다른 남자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못 봤소. 근데 뭔가 급하게 나오더라고. 그걸 이상하다 했는데 뭐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싶어서 그냥 넘겼소. 그때 말할 걸 그랬나. 근데 이미 판결이 다 났다고 하고 이 늙은이가 설쳐봐야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 남자, 그날 밤 그 집에서 나온 남자, 관리는 그 실마리를 붙들었어요. 박만득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날 박만득이 술을 마신 곳이 어딘지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박만득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신 게 아니었어요. 동네 건달 하나와 함께 마셨어요. 그 건달 이름은 막동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박만득하고 술친구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관리가 막동을 찾아갔어요. 막동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 술 마시고 헤어진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자네가 박만득 집 근처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네. 막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 술값 문제로 박만득이랑 싸웠다지. 박만득이 자네한테 꾼 돈을 안 갚았다고. 막동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술집에서 싸우고 헤어졌는데 자네가 박만득 집까지 따라갔더구만. 긴 침묵이 흘렀어요. 관리는 막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억울한 사람이 10여 년째 옥에 갇혀 있네. 자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하게. 막동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오. 관리가 기다렸어요. 그냥 돈 받으러 갔소. 박만득이 오래 미룬 돈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랑 싸우고 있더라고. 나는 그냥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박만득이 나한테도 대들었소. 취해서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막 짓거리는데 내가 밀쳤소. 그냥 밀친 거요. 그랬더니 저 혼자 넘어져서 문턱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쓰러졌소. 관리의 눈이 빛났어요. 그래서 겁이 났소. 내가 죽인 게 아닌데 내가 밀친 건 맞으니까. 그냥 도망쳤소. 나중에 박만득 마누라가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나서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잖소.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소. 10년 넘게 모른 척 했소. 막동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죄인이요. 알고 있소. 근데 무서웠소. 관리는 막동의 자백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리고 충청도 관할을 거쳐 형조의 보고서를 올렸어요.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14년 만이었어요. 복실댁은 그 소식을 옥에서 들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관리가 직접 와서 말해줬는데도 복실댁은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진범이 나왔소. 재심이 열릴 거요. 복실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옥에 갇힌 14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이 악물었던 이빨이 그냥 풀려버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내가 억울하다 했잖소. 내가 안 죽였다 했잖소. 아무도 없는 옥 안에서 14년을 삼켜온 말들이 쏟아졌어요.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복실댁은 무죄였어요. 판결이 나던 날 복실댁은 옥문을 나왔어요. 14년 만이었어요. 들어갈 때 23이었는데 나올 때는 37이었어요. 가장 꽃다운 나이를 옥 안에서 다 보낸 거예요. 햇빛이 쏟아졌어요. 복실댁은 그 햇빛 아래 한참 서 있었어요. 눈이 너무 부셔서 뜰 수가 없었어요. 아니, 눈물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어메, 아들이었어요. 33이 된 아들이었어요. 아장아장 걷던 두 살배기가 이제 다 큰 어른이 돼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복실댁은 그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렸어요. 아들이 달려와 어미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14년치 말이 그 품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어메,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말 두 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동은 결국 과실치사와 도주, 그리고 14년간의 은폐죄가 더해져서 엄한 판결을 받았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었지만 죄를 알면서 14년을 모른 척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죄였어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막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복실댁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막동과 눈이 마주쳤어요. 복실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의 말도 용서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뭘 담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복실댁은 그 후로 고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14년이 지난 고을에 돌아가 봐야 아는 얼굴도 없었고 살던 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사는 곳 근처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옥에서 14년을 산 사람이 갑자기 세상으로 나오면 오히려 더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세상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들이 곁에 있었어요. 어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먹고 싶은 거 말해요. 복실댁은 한참 생각했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된장찌개. 됐어요. 제가 끓여 드릴게요. 아들이 부엌에서 쩔뚝거리며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실댁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냥 살아있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복실댁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당시 형조에서 이 재심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옥살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로 이 사건이 기록돼 남았어요. 그 기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억울함이 수년을 넘기도록 밝혀지지 않음은 나라의 부끄러움이요. 이를 끝내 밝혀냄은 하늘의 이치가 아직 살아있음이라. 하늘의 이치가 아직 살아있음이라. 14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14년 동안 복실댁이 잃은 것들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꽃 같은 나이도, 아들과 함께한 시간도, 그 많은 날들도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도 밝혀졌어요. 끝끝내 밝혀졌어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복실댁이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이름도 남지 않은 그 관리 하나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 걸음 하나가 바꿨어요. 조선 땅에는 복실댁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냥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기록에 남은 건 복실댁 하나지만 기록에 남지 못한 억울함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이 이야기만큼은 끝이 나빠요. 끝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37에 옥문을 나선 복실댁은 그 후로 오래 살았다고 해요. 아들 옆에서 아들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먹으면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해요. 손자도 봤다고 해요. 그 손자가 무릎에 올라와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복실댁은 웃었을 거예요.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웃음인지 겪어본 사람만 알겠죠. 억울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끝내 억울하지 않게 된 이야기. 그게 복실댁의 이야기였습니다.